1980년대 자동차와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 과연 선진기술 산업의 총아 항공기 개발에도 진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은 국방과학연구소. 공군의 소유 제기보다 앞서 항공기 개발에 착수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는 항공기 개발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 과연 국산 항공기의 위대한 비상은 가능할 것인가? 한국 최초의 기본 훈련기 KT-1 개발의 주역들과 함께 국산 항공기 개발을 향한 도전과 열정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최초의 국산 공군 훈련기 KT-1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자랑스러운 날개 KT-1을 개발하신 주역들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의 항공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며 우리나라의 공군 항공기 개발을 개척해오신 강윤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예윤입니다. KT-1과 해성 등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시고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안동만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만입니다. 국가연에서 KTX-1 연구개발단장을 역임하시며 우리 공군 항공기의 개발과 수출에 이바지해오신 이재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오신 이수용 고문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용입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 박사님, 예.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 결심 과정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 KT-1은 이제 공군이 훈련기를 이제 개발해 달라고 이 소요를 제기하기 전부터 이제 ADD에서 이제 먼저 이 기술 개발을 이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군의 이제 소요 제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제 ADD가 먼저 이 훈련기 개발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연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지금 한 39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먼저 필요한 사람이 이제 우리 경우는 공군인데 소요제기를 해야만 이게 시작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전략자산으로 이름이 아주 많이 알려지는 F-22, 다시 말하면 괌이나 이런 데서 10분이면 여기 와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처음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80년대 초부터 ATF라는 소위 Advanced Tactical Fighter, 아주 기술을 보여주는 거를 세계 회사가 경쟁을 해가지고 몇 번 띄웠어요. 띄우고 나서 이제 또 미 공군하고 이 얘기해서 다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ROC, 다시 말하면 소요제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자체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맹점이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에 대한 발동을 걸고 패드를 이렇게 밟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또 저 개인의 얘기도 좀 하게 되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요제기와 개발자, 다시 말하면 서플라이어,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히려 이제 지금 뒤에 말씀하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그런 개발할 생각을 낳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 아주 질문을 받는데도 아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74년, 5년, 2년 동안 공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독일의 군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71년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가기가 싫고, 왜냐하면 너무나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가서 보면서 뭘 보고 왔느냐면은 불란서와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주 숙적이었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혹시 그 옛날 역사를 보신 분은 알지만 그런데도 2차 대전이 지나서 알파제트라는 소위 쌍발 고등훈련기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유로파이터도 만들고 지금 에어버스 우리가 많이 타고 있는 이러한 협력 관계에서 전쟁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많이 들어서 75년 말에 돌아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국방장관도 지내신 주영복 총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한참 들어보더니 참 연구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엉뚱한 브리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나 이 그라운드 소위 저변이 없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자꾸 쓰게 됩니다만은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등훈련기를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참 넋두리 같은 얘기로만 들렸을 것 같아요. 비행기 개발하겠다 그러면 꼭 강 박사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무슨 비행기냐 이거예요. 그게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었고 여기에 가장 힘든 뒷받침이 결국 우리 엔지니어들의 단합된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가연에 조인을 하면서 아니다, 시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고쳐먹게 됐고 마침 또 80년대에 아주 그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변혁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외국의 무인지 책임자, 현지 책임자로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건 몰랐지만 마침 이렇게 딱 귀국하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40대 초반인데도 뭐 저희 분야에서 물론 그 다른 그 유도무기 분야에는 많았습니다만 제가 제일 나이배기가 됐어요. 말하자면 그 가장 선임자가 돼서 약간 마음에 그런 부담을 가지는데 지금 고인이 되신 김성진 박사께서 소장으로 오셔가지고 항공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항공기 체계실을 처음 만든 것이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딱 5명을 두더군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여기 이제 이공으로 계신 아주 그 수고 많으셨고 초기에는 물론 이제 직접 그 조금 뒤에 했지만 우리 안 박사께서 뭐 내중에 능력까지 정말 소장까지 하셨지만은 그 아주 두 분이 우리 셋이 아마 이론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인력 확보라든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 계획을 하게 되고 그 장기 계획 중에도 당시 공군 사업비랑 육해 공군 사업비를 만들어서 비교적 소위 대군 지원성인 거 예를 들면 F5의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또는 C123라는 수송기에다가 팬톰에 쓰던 그 자동장치 ANS를 갖다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도 않은 일이면서 단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훈련 일을 해야 된다는 기본이 되는 이거는 첫째는 공군의 소요를 만족시키고 두 번째는 산업체하고 연결돼서 거의 그 외국의 경우 그런 방향으로 말하자면 론칭 마케트가 아니라 론칭 마케트 초기 소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초기 소유자는 공군, 다시 말하면 국가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도 사게 되고 결국 그 당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구원들이 목관만 만들어서 비행기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걸 아이언버드라고도 뜨지 못하는 쇠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만들어서 선전을 사실 했습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그 당시에 터키의 총장이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공군 총장님께 얘기해서 그럼 우리 여기도 이것도 한번 와서 보시라고. 비행기는 아직 만들어서 날지도 않는데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오는 날 아마 50대인가 지금 50대 정도가 지금 수출이 되고 거기 가서 기술 제휴 생산을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이런 일생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끼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 좀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더 듣고 싶은데요. 안동훈 박사님 또 어떤 좀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 그 80년에 들어서면서 뭐 뒤에 다시 이야기 될 겁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에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항공 산업도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산업 측면하고 또 돈 많이 드는데 굳이 이거 뭐 그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 직도입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그 검토가 돼 가지고 결국 국내에서도 항공 산업이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되고 또 플러스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외부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DD는 80년대 초에 어떠냐 하면은 그 아웅산 사태 일어나고 난 뒤에 현무 개발하는 현무 미사일이 이제 그전에는 한동안 죽어버렸는데 그 미사일 개발하는 데 전력을 하는 그런 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침 그 담당했던 분야가 현무 미사일의 기체 구조 분야였습니다. 근데 그 기체 구조 분야가 이 설계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강 박사님 독일 가 계실 때 저는 미국 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F5 조립 라인에 가 있었는데 노스롭 항공사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봤던 비행기의 골조에 비하면은 이 미사일 골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국방 R&D를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항공기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마침 또 강 박사님이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저희 부서장으로 오시고 해서 적극 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KT1 개발 이전의 좀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이 공군에게 훈련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익히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서 좀 알고 있고요. 이제 KT1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공군은 어떤 훈련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파일럿이 좀 양성이 되고요. 실제 그때의 상태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 이제 운용적인 부분들도 좀 설명을 주시죠. 예. 원래 이제 6.25 그 당시 지금 강윤 박사님이 비행 훈련하실 때는 L-19이라는 경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 T-6 건국기, 우리가 미국에서 사온 게 아니고 캐나다에서 사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온 건국기가 이제 그 당시에 기본 훈련기. 그 다음에 이제 록히드에서 만든 T-33 가스 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그 항공기가 고등 훈련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등 훈련기는 T6가 너무 낡아서 T28이라고
미국 노스 아메리칸 회사에서 만든 항공기입니다. 엔진이 800마력이고 그다음에 그 왕복동 엔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상방각이라고 이렇게 날개에 이렇게 어떤 각도가 있고 굉장히 안정된 비행기고 무장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항공기도 이제 부품이 없고 이래가지고 T-37이라는 세스나 비행기로 이제 중등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T-37이라는 그 세스나 비행기도 이제 엔진이 가스 터빈 엔진이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이렇게 옆으로 앉는 그런 그 패러렐 스타일의 그런 좌석 항공기인데 그 항공기가 대수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공군에서 그 남강객이라고 해서 브라질은 엠브레아라는 항공 회사가 원래 있습니다. 브라질은 땅이 넓기 때문에 항공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기술도 발전돼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개발한 투카노라는 훈련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하는 투카노인데 그 비행기를 개발해서 브라질 공군에 쓰는데 미국에서 수입했던 T-37은 완전히 창고에 이렇게 버려놨던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 공군이 가서 그걸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사 양성은 해야 되고 또 비행기는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T-37이라는 그 브라질이 쓰다가 버린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수리창에서 그걸 깨끗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이제 중등 훈련기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행기가 이게 3단계, 4단계로 되는데 KT-1을 만들기 직전에는 그 T-37 이 가스 터빈 엔진 항공기가 우리 중등 훈련기였는데 그 나무 항공기를 주스다 쓸 정도니까 상당히 군에서는 정비하는데 문제점도 많았고 또 부품이 부족했고 이제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ADD에서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훈련기를 이제 550마력짜리 터빈 엔진, 터보프롭 엔진을 개발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야전군에 가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어떤 비행기를 훈련기를 원하느냐 이런 거 뭐 자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왜 지금 T-37은 가스터빈 엔진은 익조스트 가스라고 해서 이제 테일파이프 꼬리에서 나오는 가스의 속도가 많은 거기에 의존해서 항공기 추력이 생깁니다. 이제 그거 이제 사람들이 통상 그 제트 엔진이 이 발전된 건데 왜 프로펠러 비행기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 가스터빈 엔진은 우선 연료 소모가 터보프롭 엔진보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항공기가 미국 공군에서도 사용한 이제 기본 훈련기인데 미국에서부터 그 땅에서 저속에서 이 엔진에서 이 솜이 나오는데 아주 길을 아주 그냥 손상할 정도로 나쁜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가 특히 사천 진주 지역에는 그 항공기에 지나가면 소리가 시끄러워서 환경적으로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KT-1을 이제 터보프롭 엔진 자체는 엔진 코어는 제트 엔진인데 그게 프로펠러로 구동을 합니다. 예, 프로펠러로 구동을 하는데 훈련하는 학생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이게 할줄에 못 내리고 이 풀밭에 내릴 때요. 이 KT-1 항공기는 파워만 넣으면 그대로 뜹니다. 근데 T-37 같이 가스터빈 엔진은 저속 하이앵글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 고안각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각이 높은 데서는 가속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럼 뭐냐? 잘못하면 풀밭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T-37 기본 훈련기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래 쓰다 보니까 부품도 없고 그 다음에 한번 고장 나면은 미국에 가서 그 부품을 사와야 됩니다. 아니면 전 세계 어디 찾아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T-1 터보프롭 엔진으로서 개발하게 됐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아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발한 KC-100 그 다음에 KT-1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 이런 식으로 지금 훈련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KT1이 개발하기 이전에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T33, T37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적인 이런 열악함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었는데요. 안 박사님, 이런 측면 말씀만 들어봐도 이제 새로운 훈련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 훈련기를 우리가 또 직접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또 주위 반응이 또 뭐 적극적인 협조로 갔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1980년대 초에 특히 이제 83년에 아까 말씀드린 아우산 사태에 의해 가지고 84년부터 미사일을 ADD가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84년, 85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항공 산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쪽에서는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ADD에 대해서는 ADD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이거 미사일도 개발했으니까 이제 비행기도 만들 수 있어야지. 또 제일 낫구나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강 박사님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설명을 하는데도 지금 제트 비행기를 들여오고 F5 지금 우리 나르고 있지만 더 좋은 비행기를 들여올 예정인데 무슨 프로펠러 비행기를 인제해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또 그 포니를 만들면서 벤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건 몰라도 뭐 다시 지금 벤츠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포니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또 소내에서의 그 여러 사람들의 문제였는데 연구소 내에서 이 항공 우주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미사일을 하면서 이제 커온 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훨씬 그게 편합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근데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려니까 이게 겁이 나기도 하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뭐 인지상정이겠죠. 하던 일이 더 편하게 또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하는 일에 대해서 변화를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또 그 당시 ADD 예산이 전체 합쳐가지고 한 500여 억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2조 가까이 되는데 ADD 예산 500여 억 중에서 항공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항공기라는 거는 강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껏 대여섯 명 지금 데리고 있는 인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었을 때 많은 예산들을 다시 항공기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알게 모르게 저항들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간신히 강 박사님이 노력하시고 또 저희 실무자들이 개발 계획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연구소 내에서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훈련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을 받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이 국방부 장관의 이제 승인을 또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당시에 과학기술보좌관으로 ADD에서 이제 부장을 하다가 한 분이 이제 장관 보좌관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ADD 모든 예산은 지금 요즘 이제 북한 핵 미사일, 핵탄두, 탄도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탄도탄이라는 게 많이 부각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무려 35년 전에 30년 딱 됐네요. 30년 전부터 이제 우리는 ADD 모든 예산 전부 탄도탄으로 가야 된다. 무슨 비행기냐? 무슨 뭐 다른 기술 개발이 뭐 하느냐? 전부 탄도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설득하는데 강 박사님은 소장님하고 또 이상원 장관님하고 그 지부를 이제 설득을 하고 저는 윤여길 박사하고 또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과학보좌관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과학보좌관을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항공기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유도무기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레벨이 비교적 항공기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통해서 항공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 ADD의 기술 발전을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항공산업 기술을 끌어올리려면 항공기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양반 설득하고 또 그 주변 사람 설득하느라고 한 6개월 이상 끌은 것 같아요. 그래서 88년도에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89년 가서야 겨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를 이제 도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ADD 연구소 내부적인 이런 그런 갈등들을 면도 정리하는 많습니다. 일들이 이제 굉장히 예, 힘들었던 말씀을 좀 예. 주셨는데요. 이수영 고문님은 그 당시 그 회상해 보시면 좀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저는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대외 뭐 사업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었고 실무를 하는 이런 레벨이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동기분들도 국가연에 상당 인원이 근무를 같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 동기들이 이제 미사일 쪽에 쭉 일을 하고 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항공 쪽이라는 그 부류 자체가 비주류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 모든 뭐 사회에서 비주류가 항상 좀 홀대를 받다시피 이 항공기 처음 할 때는 뭐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뭐 항상 제일 마지막에 이제 테이크케어가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잘 나가는 미사일 쪽에 하려고 그랬지 실무자들도 항공 쪽으로는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어쨌든 그래도 몇 분이 계속 하면서 처음 83년도에 이제 그 연구소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미사일 크게 연구개발단이 있었고 그다음 육해공 해서 기술사업단이 이제 육군, 해군, 공군 해서 저희들이 공군 사업부가 3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전체적으로 입지를 볼 경우에도 육해 공중에서도 하나의 저 단의 한 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조직 면에서도 상당히 열등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강 본부장님이 쭉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존경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쭉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시작이 반이라는 게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업 제너레이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을 가게 한 것만 해도 사업 반을 완수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KT1도 가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딴 사업 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는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헬기라든지 또는 고등훈련기, 그다음에 한국형 전투기 가는 거 보게 되면 거의 10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검토하는 과정을 좀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T1 시작할 때는 연구소 내 실무자들도 서로 조인을 안 하려고 그랬고 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때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서러움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그런 알겠습니다. 분위기도 예. 이 세상 모든 것은 수명이 있다. 사람이 만든 물건도 겉모습이 유지되는 기간과는 별도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따져야 한다. 이를 내구연한이라 한다. 하지만 내구연한과 사용기간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내구연한은 고장이 날 때까지의 기간이지만 최근엔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품이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최근엔 내구 수명보다 제품의 구매 비용과 추후 처분 가격, 사용 기간 중 보전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적 수명을 제품의 진짜 수명으로 인정한다. 무기 체계 또한 수명이 있다. 군의 장비는 대체 전력의 확보로 교체되지 않는 한 계속 수리하거나 재생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방 분야에서의 수명은 정비와 재생을 고려해 폐기 시점을 결정한다. 지상 장비의 경우 품목과 장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수명을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함정의 경우 개념 형성에서부터 폐선되기까지 함정의 종류와 운항 해역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함정의 수명은 20-30년이며 탑재 장비는 경제성을 고려해 별도로 수명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항공기의 경우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예상 수명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특별히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항공기의 경우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훨씬 일찍 폐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부품을 구할 수 있거나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6.25 전쟁 때 사용된 M1 소총의 경우 불과 얼마 전까지 예비군 훈련에 사용됐을 만큼 오랜 수명을 자랑했다. 그 이유는 소총의 경우 부품의 개수가 적고 단순해 쉽게 수리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는 고도화된 기술이 사용되고 부품 수도 20-30만 개에 이른다. 하지만 그 수많은 부품 중 국내 개발 품목은 소수이며 해외 도입 품목이 많기 때문에 소총처럼 마냥 고치며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개발이나 획득 기간도 길며 예산 또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운용 중인 항공기가 폐기되기 5년 내지 10년 전까지는 대체 전력 확보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개발이나 획득 기간 때문에 우리 항공방위 전력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이다. 안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이제 국산 훈련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80년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역으로 우리가 그 당시 국내 항공기 사업하고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좀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강윤 박사님이 83년부터 지금 이소영 고문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겨우 몇 명 데리고 있는 항공기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대부분 다였고 연구소 내에서요. 그리고 외부로 봤을 때도 대한항공이 F5하고 500MD 조립 생산하는 그런 수준, 공군은 F-86 창정비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70년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제 또 큰 기술 중에 하나인 그 기체의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기술은 사실 이제 대동중공업이라는 농기구 회사를 시켜가지고 미사일 동체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ADD 연구원들이 전부 각종 제작 공정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업체는 생산 시설과 부지만 빌려주는 그런 형태의 기술 수준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기 다른 그 미사일의 창정비는 금성정밀, 지금은 이제 LG정밀이 됐습니다만 금성정밀이 미사일의 창정비하는 수준, 이런 형태 전부 정비하는 수준이고 뭘 하나 설계하고 뭐 만들어보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1983년부터 85년까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85년 말에 이제 마침 또 ADD가 이제 그 조직 개편을 다시 하면서 우리 강윤 박사님이 이제 실장에서 부장으로 진급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밑에 구조 담당하는 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이제 그 2단 이 연구개발단 일부라고 그러는데 그 일부 내에 이제 요 이수영 고문이 있던 항공기 체계실이라는 게 있고 기타 이제 공기역학실, 구조실 뭐 이런 연구실들이 쭉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 박사님은 좀 우리도 항공기 개발을 하자 하면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한 2년 동안 또 열심히 연구원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겨우 이제 싹은 틔우고 있었는데 우리 자체로 봤을 때 항공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비교적 초음속에 나르는 그 유도탄을 위해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런 외형 설계를 하는 공기역학적인 설계를 하는데 그거는 삼중음속 풍동이 그 전에 홍재학 박사님이 만들으셔가지고 ADD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속 항공기를 위해서는 또 아음속, 우리 음속의 한 0.3배나 0.5배 그 정도 나를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위해서는 아음속 풍동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또 우리 이재명 박사가 전공하는 비행을 하려면 이제 비행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행 시험 시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겨우 제가 맡고 있던 기체구조 분야의 구조시험실, 이것이 겨우 하나 유일한 이제 연구시설이고 또 사람들은 이제 부장으로서 여기저기 부서에서 이제 미사일 한 사람들 0.1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한
10여 명 만드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국내 최초의 공군 훈련기 KT-1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재 확보 문제일 텐데요. 안 박사님, 그 당시에 초반에요. 이 연구팀들 어떻게 좀 꾸려졌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윤 박사님이 가지고 있던 항공기 체계실, 그걸 이제 모태로 해서 2단 일부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그 체계실이라는 거는 항공기 외형적인 그림 또 어떤 모양을 만들 거냐니 좀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는 담당한 부서였고요. 그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기역학적인 성능, 비행역학적인 성능, 또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구조 성능, 뭐 엔진이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됩니다. 그 연구 부서를 꾸려야 되는데 이제 2단 1부장이 되시면서 이제 그 부서를 없는 부서는 다른 데서 빌려오기도 했지만 하여튼 내부에다가 이제 없는 데는 한두 명, 이제 부서가 있는 데는 거기서 뭐 0.1명에서 차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팀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장기 취역 항공기의 수명 판단을 해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훈련기, T4량급의 훈련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1, O2나 이런 거에 타는 저속 통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적의 탱크가 온다든지 보병이 어디 온다든지 그걸 이제 정찰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통제기가 있는데 그 통제기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팀을 따로 이제 부장으로서 겨우 만들었습니다. 실장으로 할 때는 5명이었지만 이제 부장으로 할 때는 한 10명 이제 모았었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제 주력은 88년 올림픽 대비 그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80년대 중반에 그 뒤에 말씀드릴 그 우리나라 항공산업 육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공군의
F-16 도입하는 FX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ADD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련되는 부서의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항공기 분야에다가 더 어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항공기 분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자신감을 갖게 하면서 또 매주 연구했는 거를 격주로 한 번씩 이제 부장 앞에 가서 연구했는 결과를 브리핑하고 다음에는 뭘 하고 하는 시스템 회의를 그때부터 이제 출발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은 두 사람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찬스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력 확보 문제, 기술 확보 문제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력의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찔끔찔끔 이렇게 차출하는 그런 형태였다 보니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또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기술 레벨이 비행기 설계하는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선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 옛날에 강윤 박사님이 무인기를 처음 설계하실 때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인데 그때 그 자문을 했던 크랜필드 대학의 하우 교수라는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원들을 강의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정도도 뭐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그 국내의 항공대학에 관련되는 학과의 저명한 교수님들, 그러니까 서울대, 항공대, 인하대 이 교수님들을 또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자문도 받고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우리가 그 정도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실무로 이제 배운 경험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필라투스 또 투카노에 관련된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그 중에서 필라투스사가 이제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고 같이 합의를 봐서 거기에 기술 전수를 받게 되는데 그건 뒤에 편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항공기 도입 사업이요. C-47이라는 그 치누크 헬기 도입도 있었고, 그다음에 C-130이라는 수송기 도입도 있었고, 호크라는 고등훈련기 도입도 있었고, 그래서 그 도입 사업에 대해서 연구소가 절충교육으로 전부 사람들 키우는 걸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잉사, 록히드사, 그다음에 BAE사 이런 데 보내가지고 훈련도 시키면서 또 거기에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KT1의 이제 탐색 개발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강 박사님, 이제 이전에 이제 항공기 개발 경험이 전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탐색 개발부터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훈련기에 장착할 이 엔진 부분을 고르는데 굉장히 또 이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엔진 들어가기 전에 일반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항공기 훈련기에 들어가는 엔진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우리 이고문께서 그 비주류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 말은 옳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외롭게 좀 열심히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중에서 그 많은 과제 중에 70년 해방 후에 70대 과제 선쟁에 그 현무와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우리 엔지니어들하고 이런 건 자체가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겸사겸사 이제 그런데 그렇게 엔진에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복동 기관이고 하나는 제트 엔진입니다. 이 왕복동 기관은 자동차에서 발전을 했고 쓰는 원료가 가솔린,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걸 에비가스라 그래요. 항공연료라 그러는데 아주 제트기에 쓰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에비가스가 비싸고 JP4라든지 제트 연료가 쌉니다. 우선 덜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 당시 많은 경항공기들이 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에비가스에서 생산하는 시설도 거의 문 닫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 터보프로프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데 이 제트 엔진 중에도 딱 나누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는 그 뭐 T37이나 F86 같은 터보 제트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쓰는 터보프로프.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이제 엉성맞게 그냥 프로펠러 비행이나 프로펠러지만은 제트 엔진이에요, 그게. 제트 엔진은 1분 동안 약 3만 정도 돌아갑니다, RPM이. 반면에 프로펠러는 그렇게 빠르면 프로펠러가 부서지니까 3,500, 10분의 1로 이걸 줄여야 돼요, 회전수를. 그걸 기아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그 정교한 기계가 들어가는 건데, 이 터보프로프도 이게 제트 엔진입니다. KT1에 들어가는 게 프로펠러 도니까 이게 이거 프로펠러 아닙니다. 이거는 제트 엔진인데, 엔진 회사로서는 몇 개 안 돼요, 나라마다. 미국에는 제너럴 엘렉트릭과 프레트 앤 휘트니. 프레트 앤 휘트니 중에 큰 엔진은 플로리다에서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는 카나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 거는 PT6 카나다 엔진. 그래서 제가 공장도 가서 스타트 받고, 일단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국산화해서 지금 로컬화해서 다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내 생산이 된다 이겁니다. 이수영 고모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원래 주시죠. 이제 처음에 저희들 83년도 개발할 때는 왕복동 엔진을 사실은 상정을 해가지고 날개도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프진 미행이 아니고 직각으로 해서 어쨌든 만드는데 기술력을 그때는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해서 만드는데 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개발하는데 그래도 기술 수준이 터보프로보다는 왕복동이 아무래도 좀 더 낮은 기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2년을 그렇게 하면서 세계 추세라든지 이런 걸 쭉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 도저히 뭐 개발해봐야 별로 뭐 소용도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터보프롭 중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550마력, 그 다음에 거의 한 1000마력급, 이게 거의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공군이 아직 ROC를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550을 가지고 쭉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공군에서 그 ROC라는 게 속도를 항상 최고로 이제 수평 속도가 얼마냐 이 항목이 포함되는데, 속도를 보니까 1000마리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이제,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ROC는 공군에서 내기는 냈습니다만은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쭉 이런 추세고 해가지고 인풋가 쭉 돼가지고 그런 ROC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공군에서 요구하는 속도가 250나트 이상 되면서 1000마리 엔진을 장착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성능을 못 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1000마력 터보프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엔진 얘기를 좀 더 이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 박사님. 그래서 결국 이제 KT1에 어떤 엔진을 또 장착하게 됐습니까? 그 KT1 말이죠. 네네. 결국 이제 처음에는 550마력. 예.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팀이 숙고한 그때 결정한 거지, 공군이 이걸 달아라 하는 얘기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빙점을 보여주는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데고, 그렇다고 해서 550마력짜리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을 장착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 있는 항공기도 있고, 그 중에는 가장 경비도 절특고, 또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국내 생산이 가장 쉽게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래서 일단은 보여주자 해서 보여준 후에 1000마력은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결심 과정을 잠깐 얘기했지만은 서류적인 공군의 요구를 해서 1000마력,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 붙였던 게 여기로 옮긴다든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 박사님이 그 팀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러나 한번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자신감을 가졌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워보지 않고는, 물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발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어떤 특수한 목적을 놓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라고요. 부하로라든지 대한항공단 창공구집이라든지 그냥 왕복동 이관 가지고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잘 하셨어요. 하지만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계속 연구, 개발, 생산,
그 다음에 후방 지원까지 연결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천마력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공군훈련기 KT-1 개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